안녕하세요. 교직 논술 양재영 교수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하반기 접어들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시험 장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획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잘 짜여진 계획이 선생님들이 그 계획의 툴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조금 세부적으로 한다면 상반기부터 쭉 논술을 해왔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이제 다급하게 하반기부터 논술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랙으로 좀 나누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논술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런 나만의 계획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 텐데 그런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논술에 의해서 논술만을 생각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논술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일주일에 뭐 하루 중에서 절반 아니면 뭐 3분의 1, 몇 시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매일같이 논술을 쓰는 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정하되 하루 온종일 쓰는 게 아니라 반나절씩 정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 반나절을 정해서 논술을 2번 정도 하시면 좋겠고 한 번은 직접 쓰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은 다양한 주제들이나 자신의 쓴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데 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마다 다 자신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예. 내가 잘 쓸 수 있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이 주제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논하시오는 잘 쓸 수 있는데 뭐 제시하시오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나는 주장은 잘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주장과 연결이 잘 안 된다든가 반대로 주장을 잘 못 찾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논술의 강점과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유아 임용 전체적으로 본다면 선생님들이 전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반기, 상반기를 뭐 어느 시점으로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를 곧 보실 거예요. 거의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때 계획 수정을 한번 해보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것도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계속 24시간 1년 360일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계획이 없는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공부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안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계획들도, 그런 일들도 계획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집안일이 그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획 속에 여유를 주란 얘기예요. 여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빈 공간이나 여백이 있으면 그때 못했던 것을 저때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 좀 쉬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느 날은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싶어.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싶어. 아니면 그냥 오늘은 무작정 좀 걷고 싶어. 아니면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날도 이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부담이 덜 된단 말이에요. 너무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진짜로 그것들을 내가 못했거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장기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기 계획은 내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어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하는 단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는 거죠.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 계획에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서 쓰고 6월 달에만 집중을 해서 써서 끝내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갈 거고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까지 쭉 풀면서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2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논술을 하는 그런 계획은 장기 계획에 들어갈 텐데 이런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하는 것들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지 점검하는 것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내 상반기에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반기 계획 중에서 이런 걸 점검해보니까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셔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내가 보완할 것이고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백을 두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날 매일매일 해야 될 분량만큼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뛰지는 못하더라도 걷기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작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학습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라든가 템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며칠 푹 쉬고 다시 하려면 사실 쉬는 동안에 그전에 했던 거 다 까먹는 것 같고 몸도 이게 제대로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놓지 않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순간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길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수 있어요. 아까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것처럼 내가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주고 월, 화, 수, 목 요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금, 토, 일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주간 계획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루의 일과 계획에서는 내가 오전에 집중하고 휴식하고 집중하고 휴식하고 집중하고 휴식하고 하는 이런 집중과 휴식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집중할 때는 100%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휴식이 있으니까. 휴식이 없다면 계속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을 명확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기 전에 얼른 해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집중한다 그러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시부터 시끌시끌하고 집안 식구도 움직이고 뭐 그래서 한 10시까지는 좀 여유롭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집중을 했으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식구들이 또 빠져나가고 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스터디 카페나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선생님들이 허용해 주면 안 돼요. 한번 허용해 주면 계속해서 그런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빽빽하게 세우지 말고 여백을 주라 했는데 그 여백은 피치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여백을 활용하는 거죠. 휴식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휴식을 하는 거지 뭐 틈만 나면 휴식을 취미처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고민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했던 단기간에 집중을 했으면 분명히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재충전하는 시간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든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좀 더 잔다든가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잠깐 한다든가 뭐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실 거예요. 요즘 여자 선생님들은 필라테스나 요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신 선생님들 그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 그게 아까 나의 휴식의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하는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만의 스타일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자꾸만 연락하고 하면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함께 하는 게 좋아라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공부에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좋은지 함께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내 실천하는 방법에 꼭 넣어야 돼요. 함께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우리 어디 스터디 카페를 정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SNS로 계속 공부를 같이 점검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하는 선생님은 굳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막 연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혼자서 실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100% 도달할 수도 있지만 100%가 안 된다면 어쨌든 작은 분량이라도 내가 해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중간 점검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라고 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죠? 모의고사 보죠, 선생님들?
전공 모의고사 선생님들 보시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중간 점검이에요. 내가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면 나의 약점이 보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저번에 이게 너무 쉬웠는데 이래서 장점인 줄 알았더니 아니 요번에 시험 봤으니 그 주제가 나왔는데 그 분야가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게 나의 강점이 아니었구나, 이런 파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중간 점검. 그 다음에 스터디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혼자 하는 사람인데 왜 스터디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좋더라도 스터디는 때로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스터디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공부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공부의 정도라든가,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나의 답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스터디를 하면 다른 사람의 답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지 말고 한 3명 정도 하면 좋겠다. 3명. 둘이 하면은 1명 빠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답도 이렇게 뭐 맞춰보고, 아니면 피드백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끼리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도 출제해보고 하면 그게 크게 이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아놓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2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스터디원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라. 다행스럽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모의고사를 뭐 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학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들마다 모의고사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의고사들을 가급적이면 모두 다 수강할 수는 없겠지만 스터디원들끼리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한다면, 모의고사는 내가 공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런데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좋아하고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근데 모의고사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우수한 점수가 나올 때는 일관성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일관성이 좋아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점수가 계속 안 나와,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잘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이런 뭐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상위의 어떤 이런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잘 보고 그 다음에도 잘 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인생 망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너무 비관해할 필요도 없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모의고사는 정말로 최적의 점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익게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벌써 이미 문제만 봐도 답을 다 외웠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출은 선생님들한테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에 대한 문제라 해도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출제 경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꼬아낼 수도 있고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잘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내가 아직도 좀 이 문제만 나오면, 이 주제만 나오면 난처해라는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럼 논술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논술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는 뭐 매번 볼 수도 있지만,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논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양한 주제예요. 다양한 주제.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거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다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이 다양한 상황들이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논술 모의고사나 논술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서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익숙한 거죠. 낯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논술의 다양한 유형을 보다 보면 뭐 제시문이 대화로 쭉 나올 수도 있고, 저널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묘사 장면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모의고사에서 꼭 선생님들하고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의 제시문에 이렇게 통계 그래프 같은 것들을 내고 싶어요. 통계 그래프 같은 것들을. 뭐 이거 30%, 이거 20%, 이거 50%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 결과를 이렇게 주고서 저 통계 결과를 선생님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여지껏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문제를 냈다. 근데 직무 만족도의 조사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끼리 대화하거나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저 자료를 문제에서 논제에서 해석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경험해야 돼요. 기출 문제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와 관련돼서 원격 수업, 예, 그런 것, 애들의 등원과 가정에서의 가정학습과 이 차이점 이런 것들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주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반기 논술을 이제 막 시작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달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다양한 주제를 맞닥뜨리는 건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논술을 너무 기출 위주로만 하다 보면 범위가 대충 이런 거 나오겠지라고만 한정할 수밖에 없어서 전혀 엉뚱한 주제가 나오면 엄청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10번의 문제들을 풀어왔고 기출 문제도 그 정도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가 나오면 되게 잘 썼어. 잘 쓴 거 있어요. 선생님들 저한테 체크받거나 피드백 잘 쓴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보고요. 그거 다시 이 주제 잘 썼네 덮어놓고 다시 써보세요. 똑같이 쓸 수 있나. 똑같이 쓸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미흡하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제는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강점과 약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생뚱 준비도 못했어. 이제부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기초다. 논술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논술의 핵심과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논술의 기초와 핵심이 뭔지 논술의 기초와 핵심은 뭘까? 결국 뭐라 그랬어요? 논술은 무엇을 묻는가? 무엇을 묻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묻는가를 파악하려면 뭐라 했어요? 질문을 잘 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선 중요해요. 뭘 묻는지를 알아야지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뭘 묻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논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논술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가 논술의 가장 기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게 묻는 걸 알아야지 이걸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가 논술은 항상 주장과 근거로 잘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은 무엇이 되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주장은 뭐다? 문제가 묻는 것이 바로 주장이라는 거죠. 문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주장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과제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뭐 여기 나타나는 뭐 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사의 문제점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것이 주장이 된단 말이죠. 조기 교육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유아 측면에서는 이런 게 문제다라고 내가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핵심인 주장이 되는 거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기 교육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다양한 측면의 발달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전인 발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뒤에 근거로 붙을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방안을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역시 하반기부터 논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직접 써봐야지 알아요. 그죠? 사실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여기 보세요. 기초가 없다고 급하다고 남의 글을 흉내내지 마라.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논술 처음 할 때도 그런 말씀 선생님들한테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흔히 필사한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저거는 노동밖에 안 돼요. 필사라면. 예. 내 생각과 내 분석과 내 주장과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서 답을 하려면 남의 글을 쓰지 말고 내 글을 써야 된다. 내 글을. 나의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글을. 근데 나의 글을 쓰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을 쓰면서 내 글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처럼 만약에 논술을 이미부터 쭉 해왔던 선생님들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계속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다? 주장은 뭐가 되고 근거는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이미 익숙하게 됐죠.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무슨 조건이 붙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요. 세세한 것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거기 나온 조건을 무시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답을 썼다 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쭉 해왔던 선생님들은 논술의 기본기에 충실하되 조금 더 이제는 주장 근거 구체적인 방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이 뭘까,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써왔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서론이 너무 힘들어, 나는 결론이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본론은 쉽게 찾겠어, 아니면 나는 서론 결론은 쉽게 쓰겠는데 본론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내가 잘 쓰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해. 보완을 하도록. 예, 그런 보완의 방법은 내가 쓴 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파악을 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내 혼자의 힘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꼭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다양한 주제. 아까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스펙트럼이 넓어요.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들,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학부모들의 민원, 뭐 유아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주제가 유치원 장면에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논술에서는 잘 안 들고 면접에서는 다르지만 유치원도 학교 민주주의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치원의 조직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보고 아까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작년부터 강조됐던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놀이에 대해서 역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이 놀이로 이루어지는데 뭐 놀이를 내야지. 그다음에 지금 작년 올해 계속해서 유치원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코로나 상황이 교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니까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교사, 유아, 학부모, 뭐 지역사회까지 다 주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핵심 주체는 누구다?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교사의 효능감이라든가 교사의 전문성, 역량, 태도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봐요.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거.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자꾸만 경험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까 말했던 잘 썼던 거, 그 다음에 잘 안 됐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하반기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논술은 직접 써보는 것이 핵심이다. 예,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게 제일 큰 골든 룰이에요. 직접 써봐야지 됩니다. 써봐야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알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어떤 점은 능수능란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아까 다양한 주제 있잖아요. 다양한 주제로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풀 수 있는데 그 풀 수 있는 비법은 문제를 잘 읽는 것이다. 지금 요번 특강 요거 짧게 하면서도 몇 번째 강조한 거예요. 벌써 3번, 4번 강조한다고. 문제를 잘 읽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지 뭘 할 수 있다?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지 무엇을 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논술은 선생님들이 무엇을 답하는가인데 내가 이걸 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묻는지 알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계속 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단추는 뭐다? 문제를 잘 읽는 거다. 그럼 문제만 잘 읽어서 되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시문 속에 있으니까 제시문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잘 읽는 겁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시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내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시간에 대한 점검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실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개요도 작성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개요도 작성한 것을 답안지에 옮기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옮겨 쓰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5분 정도, 뭐 3분 정도,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시간의 계산을 통해서 60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몸에 체득해야 되죠. 시계가 없더라도 이쯤이면 내가 개요도 딱 끝냈으니까 한 25분쯤 됐겠다. 이쯤이면 한 10분 남았겠다.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15점짜리 문제예요. 15점짜리 문제를 푸는 데는 15가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개요도 쓰는 시간이겠죠. 그다음에 옮겨 적는 분량이 있어요. 그게 옮겨 적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걸 쭉 60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패턴이 생기거든요. 지금 몇 번 썼어요? 10번 썼어요. 최소한 10번 썼어요. 계속 과제만 냈다 하더라도. 그런 10번 동안 익숙해진 나만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패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량에 대한 게 있는데, 분량은 답안지 2면 안에 써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2면 안에 쓰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넘지 않으면 돼요. 넘지 않으면 돼요. 나는 한 장밖에, 선생님 저는 맨날 분량이 한 장이에요. 이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입니다. 한 장이면 어때요? 물어보는 거 다 쓰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20점짜리 답안 중에서도 한 장에 다 해결하는 선생님들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기술하는 방식이 계속 좀 길게 이것저것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2장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저 답안지 종이가 아닌 경우에 3장씩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쓰면 뭐라 그랬어요? 시간 많이 들고 해서 다 못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거, 묻는 것만 쓰면 돼요. 묻는 것만 쓰려면 잘 읽어야 돼요. 예.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명수가 이런 말 했다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늦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서 이거만 보면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늦었다. 하반기 시작해서 망했다. 근데 이거의 참 뜻이 뭔지 아세요? 늦었을 때 너무 늦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 이 사람이 한 말은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 늦었다고 시작했다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반기에 시작하든 아니면 상반기에 시작했든지 간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분량이라도 하라고 그랬죠. 작은 분량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 훨씬 안 해요. 근데 좀 쉬고 안 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뛰어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조금씩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백신, 요즘 광고에 백신 엄청 많이 나와요. 해피엔딩 씬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제가 먼저 낸 아이디어인데 자기들이 갖다 쓴 거예요. 제가 면접책 백신 만들었거든요. 100가지 장면 씬으로. 아주 얘들이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어쨌든 논술 백신 우리가 상반기에 이거 다뤘어요. 01. 하반기에 또 은은한 색깔로다가 02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문제를 자꾸만 경험하면서 직접 써보면서 강점을 발단시키고 단점은 빨리빨리 보완하면서 어떤 논제가 나오더라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시간이 부족하고 하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명수가 말한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늦었어라고 생각하면 참 뜻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다.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반기에도 선생님들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열심히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